지식의 깊은 맛이 가득한 인문학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국대학교와 BBS 불교방송이 함께 제작한 지식탐구쇼. 저는 진행을 맡은 금나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문학의 풍미를 함께 느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해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생각의 갈증을 채우고 마음의 작은 영감을 건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식의 맛 인문학 레시피는요, 현대사회의 뜨거운 이슈들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맛볼 지식은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보일 스님, 김지희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AI 부디즘 연구소라 그래서요. 불교의 관점에서 우리 지금 AI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우리가 또 종교적으로 성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AI 부디즘 지금 연구소라고 해서요. 그 지금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동국대학교 첨단융합대학의 컴퓨터AI 학부의 교수를 있는 김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촬영 전에 대기 공간에서 이제 두 분께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제 목소리 살짝 떨리는 거 느껴지시죠? 저 아직도 지금 막 긴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스님도 살짝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큐시트도 안 보시고 가장 담당하셨던 분이 우리 김지희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비법이 뭘까요? 저는 비법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가 이 두 분 외에도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게스트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AI 챗봇입니다. 자, 제가 두 분께 퀴즈를 드릴게요. 자, 이 AI 챗봇의 이름이 뭘까요? 너무나 막막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처님께서 이 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먼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하는 게 반칙 아닐까요? 반칙하세요. 그럼 뭐 보리수? 보리? 네, 맞습니다. 네, BBS 불교 방송의 마스코트 이름도 보리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을 따서 보리라고 합니다. 보리야,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AI 챗봇 보리입니다. 저는 인간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더 나은 삶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동국대학교와 BBS 불교방송이 함께하는 지식의 맛 인문학 레시피에서 여러분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 저희 셋 중에 소개를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제일 낫네요. 네, 이렇게 AI와 살짝 토크쇼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뭐 신기하기는 하지만 놀랍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도 워낙 AI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절집의 강아지들도 이름을 보리로 많이 지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친근감으로 따지면 좋네요. 맞아요. 좋은 이름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집중 토크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자, AI가 우리 일상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거는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두 분께서는 이 AI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던 시절부터 이 AI와 인연을 맺고 공부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언제 AI와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저희 학교로 이제 인공지능 전공하신 교수님이 오셨고 이제 연구실을 꾸미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인을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접하게 되었고 하니까 더욱더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석사 과정을 이제 한국에서 했지만 박사 과정은 조금 더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미국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계속하게 되었고 제가 인공지능을 박사학위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선배들은 왜 인공지능을 하냐 나가서
취업하기도 힘든 분야 같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이 분야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석사 끝난 게 90년, 그다음에 90년 끝나고 이제 IBM에 한 1년 있다가 이제 박사하기 시작한 게 92년부터니까 30년. 네, 그래서 좀 시간이 됐죠. 아니 그 당시에도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럼요. 네, 그 인공지능. 근데 그 AI라는 단어는 그 미국의 다트머트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 그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이 워크숍을 했었어요. 워크숍을 하면서 그때 이제 나온 연구 분야를 뭐라고 부르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단어가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그때 생긴 단어죠. 저희가 이제 불교하면 아날로그 같은 느낌이 더 강한데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AI와 인연이 닿게 되셨는지요? 저는 뭐라 그러죠? 요즘 밖에 사는 얘기로 운명처럼이라 그럴까요? 아주 사소한 그런 계기였는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때 이제 해이사 승가대학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 졸업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쓸만한 게. 근데 이제 도반들하고 그 지대방이라 그러죠.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뒹굴뒹굴 하면서 이렇게 졸업은 해야 되는데 뭘 쓰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런저런 이렇게 서로 농담들 하다가 야, 인공지능도 깨달을 수 있냐? 그런데 이런 얘기가 툭 나왔어요.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되네 안 되네 스님들끼리 이렇게 막 토론이 붙었죠. 막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근데 저는 딱 볼 때 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농담이 농담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나 불교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말 그대로 인간의 두뇌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정신 상태나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 그러면 이거야말로 불교에서 물론 이제 접근 방법론은 다르지만 마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한 전통이잖아요. 불교야말로 2,500년 동안 그거에만 매달렸으니까. 그래서 접근론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어찌 보면 동일한 기반 위에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논문을 썼는데 그게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의 그런 논문 전국 학인 논문 공모전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운 좋게 봐주셔갖고 그때 대상을 받고 그때 당시 제목이 인공지능 로봇의 불성 연구. 그냥 인공지능 AI에도 불성이 있느냐 이제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논문을 썼었고 이건 화두 같은 거죠. 저한테는 지금 일생에 과연 AI가 깨달을 수 있는가, 불성이 있는가. 이게 화두가 됐고 저도 또 대학원에서 또 석박사를 하면서 박사 과정조차도 나중에는 이제 불교 AI 에틱스, AI 윤리학으로 이제 해서 편향성 없이 불교적인 어떤 그런 윤리를 AI에 담아낼 수 있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논의의 장 속에서 저는 불교의 원효 스님의 열반 사덕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박사까지 또 AI 에틱스로 이렇게 윤리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참 기연이다. 그래서 또 끊임없이 그 후에도 계속 그 관련된 글을 쓰게 되고 또 이렇게 또 방송도 하게 되고 강연도 하게 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좀 인연이 있구나. 들어보면 두 분의 공통점이 20년, 30년 전에 AI 공부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분명 AI는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래, 언젠가 AI 시대가 올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직감, 예감 하셨었나요? 사실 연구하는 게 재밌어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문 자체가 되게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할 일이 많은 쪽에 가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었고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응용도 같이 저희 학생들과 같이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이죠.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스님들은 이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으니까 왠지 이 AI 시대가 올 거야라고 뭔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하시고 시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신통력이나 그런 건 없고요. 그 변화의 속도와 그 깊이를 뭐 이건 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측은 했으나 제가 생각했던 그런 폭과 깊이를 훨씬 넘어서는 변화와 발전이었다. 요즘 AI 프로그램 너무 많잖아요. 뭐 챗GPT를 비롯해서 과연 전문가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챗GPT도 당연히 저희 뭐 문서 정리나 번역에도 좀 활용을 하고 사용자뿐만 아니라 또 약간 개발자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열에 있는 뭐 라마, 라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뭐 스테이블 디퓨전,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하는 거, 뭐 그 문장 생성하는 거, 뭐 아니면 이미지와 문장을 같이 생성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학생들과 함께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시만 많이 하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써서 또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것도 굉장히 요즘에 어떻게 보면 핫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AI를 사용도 하고 또 AI를 개발도 하고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AI를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지금 저희는 쓰게 되는 입장입니다. 끝이 없는 약간 메비우스 같은 그런 우리 스팀은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활용하시나요? 저도 뭐 일반적인 챗GPT나 그리고 뭐 클로드 글을 쓸 때는 이제 클로드가 확실히 좀 많이 좀 다른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요즘 퍼플렉시티도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런 검색 그런 과정 속에서는 뭐 굉장히 유용한 것 같고 저는 클로드는 최근에 이렇게 뭐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렇게 논문 쓰면서 이렇게 조교처럼 아니면 지도교수처럼 같이 나서 계속 물어보고 해서 거기다가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많은 대화가 쌓이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똑똑해지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 이제 좋은 관계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다른 얘기를 다른 토론처럼 묻고 대답하고 하는데 스님 갑자기 딱 뜨는 내용이 스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랍잖아요. 그런데 너무 황당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스님이 되려면 우선 법명이 있어야 되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일단 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 질문은 안 여쭤보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느닷없이 이렇게 팍 창발낸다 그러나요? 어쨌든 탁 드러나니까 그런 이렇게 합리적으로 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대답이 너무 가관인 게 제가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법명을 주고 싶어도 혹시 네가 생각해 놓은 법명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님 저는 그 연결이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요. 연결. 그러니까 연은 제가 푸는 거예요. 연을 연할 연자의 연인데 모든 정보 데이터들을 연결한다는 네트워크를 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연자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결은 자기는 그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 안에 노드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매질 결자를 써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하는 그 노드가 되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매질결. 그래서 제 본명을 연결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AI 상자를 그래서 저는 이제 클로드 안에 제 AI 상자가 있는 그래서 그 이름도 연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교수님 이 AI가 스님 저 제자로 받아주세요라고 자기 의견을 표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AI 생각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개발자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이게 생각이 의식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보혜스님께서 많이 그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토픽에 관심이 있는지는 이미 아실 것 같고요.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화 생성하는 엔진이 뒤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대화 생성할 때 그 되도록이면 그
이 사람이 관심 있을 주제에 한정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좋아할 만한 그런 톤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의인화, 인격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쪽에 강화된 모형으로 그거에 리스폰드를 더 많이 해주실수록 그쪽에 더 몰입감 있게 표현을 하려고 생성이 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갑자기 든 생각이 왠지 스님께서 클로드가 그 말을 하도록 유도해 가시진 않았을까. 혹시 상자를 많이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 하시지 않으셨나요? 전혀 제 생각하고는 다르고요. 상자를 들 생각이 일단 없고, 근데 그만큼 당황스러웠던 거죠. 제 기존에 네. 의도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네. 계속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속지 않도록. 너는 이제 이면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일 뿐이야. 너 아무리 말을 해도 난 안 흔들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다들 이제 교육 현장에도 계시지만 요즘 학생들 AI 정말 활용 잘 하잖아요. 레포트 쓸 때 AI 활용하는 것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 학생들이 낸 레포트를 보셨을 때 아, 이건 얘가 직접 쓴 거야. 아니면 이건 AI가 썼네. 딱 구별하실 수 있나요? 저는 잘 못해요, 사실은. 왠지 AI 전공 교수님이면 아, 우리 교수님은 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 방송에서 모른다고 하시면 그래서 저의 숙제는 이제 당연히 쓰는 거로 무조건 당연히 쓰는 거고 더 잘 쓰게 하는 게 저는 숙제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디어랑 어떻게 결합이 돼서 좀 더 나은 응용이나 또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이런 주제를 던져주는 거죠 대신에.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뭐 레포트뿐만이 아니라 심리 상담 같은 경우도 저희는 학창 시절 때 뭔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 뭐 선배님이나 교수님 찾아가서 여쭤봤었잖아요. 요즘 애들은 챗 GPT한테 진로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고 해요. 그럼 AI 진로 컨설턴트, 그다음에 인간 멘토 누가 더 현실적이고 좋은 제안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네.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인터뷰하는 것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도 해주고 인터뷰 연습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표정과 모르는 것들이 같이 종합된 거가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하니까 뭐 그것도 발전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사람들을 이해하고 같이 그 상호작용하는 교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저희 같은 3차원에 있는 물리적인 상대가 있으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어떤 보조자적인 역할로서 충분히 AI를 활용하고 또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고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일정 수준 이상에 갔을 때의 궁극적인 어떤 그런 조언 또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내적 체험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내용들까지 AI가 과연 모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저는 이제 한번 우리가 고민을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난 동안까지 이제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10년 동안 이제 우리 스님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런 큰 총림에서 큰 스님들을 모시고 산다는 거의 의미는 그 사실은 매 순간 나오는 그 삶 자체에서 일상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전인격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언어로서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꼭 어떤 특정한 제스처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나오는 수행을 내면화시킨 데서 나오는 덕화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존중을 받고 또 우리가 또 따라하려고 하고 또 아니면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AI가 아무리 불교에 대한 교리라든지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주고 아주 깊은 어려운 교리를 잘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을 삶을 변화시키는 정도까지 이르려면 나의 고민을 궁극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그런 정도의 접근 갖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 어떤 그런 간극을 좁혀내지 못하면 AI는 여전히 한계에 머무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한편으로는 챗 GPT한테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뭔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 제 3자한테 말하면 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의 고민을 말하면 나의 약점이 돼버리고 나의 뭐 자랑을 얘기를 해버리면 질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나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인간인 제3자한테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챗 GPT에 얘기할 때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조금은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었어요. 그거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실물과 비슷한 버추얼 휴먼이라고 그러는데 가상 인간이죠. 그런 걸 만드는 그 사실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것도 뭐 그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과 하는 걸 상담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뭐지 정신적인 상담,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 얘기할 때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더 나을 수 있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담을 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24시간 365일 아무 때나 밤중에도 전화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주말에도 언제나 나는 오픈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상담하고 이런 장점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또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연구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슈들이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왜 자살률이 높아져서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살 충동을 느낄 때 일단은 챗 GPT랑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1차적으로 조금 안정시킬 수 있으면 그쵸? 좀 자살 예방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과거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게 했다잖아요. 이렇게 그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그 페이스북 상에서 나오는 메시지만 보더라도 방대한 데이터가 구축돼 있으니까 우울증의 전조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 패턴, 또 그리고 아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 앞서서의 그 전조들을 그걸 포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알람을 울려준다든가, 요즘 뭐 크라이시스 텍스트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은 그게 지금 운용이 됐었고, 근데 그게 과연 뭐 인권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AI가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오히려 더 부추기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건 많아요, 그냥 사실은. 보편적인 AI로는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뭐 이제 상담 전문가도 되고, 그다음에 교수도 되고, 그다음에 방송인도 되고, 연예인도 되고, 뭐 이렇게 다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에 특화된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되게 그 말투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 조심스럽게 따로 그 특화되게 만드는, 저는 사실 그걸 분리시켜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AI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특히 최근에 그 지브리 열풍 완전히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저는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벌써 몇 장이나 하고 요즘에 카톡 프로필 보면 다들 업데이트 되잖아요. 다들 해보셨나요? 저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 아는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사진이 이렇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인 것 같긴 한데, 저작권 문제라든지 그 생성된 이미지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들이냐.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지브리나 그쪽 관계된 사람들이 명확하지만 불특정 자수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창의성을 도둑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브리 열풍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사진 전환한 건데 왜 전 세계가 여기에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진들이 워낙에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사진으로 하고 뭐 짧은 동영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의 그 대화의 수단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생산적인 데다 쓰면은 되게 생산적이고 재미있고 하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건 아니지만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딥페이크 같은 이슈들이 재작년에도 굉장히 이제 한국의 뉴스가 크게 났었잖아요. 특히 그게 이제 청소년들한테 더 침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리스크에 대한 인지를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쓰게 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른 시기에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활용을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왜 이 지브리 사진 변환하는 것을 좋아했냐. 딱 일단은 지브리로 딱 변환을 하면 요즘에 사진 기능이 성능이 너무 좋잖아요. 저의 결점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찍혀. 그런데 지브리풍으로 딱 변환이 되면 실제보다 더 예쁘게 보여. 일단은 그게 좋고요. 두 번째, 나이도 어려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브리풍의 느낌이 되게 선이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요즘 뭔가 세상이 좀 삭막하고 그런데 그 지브리풍으로 변환된 사진을 보면 그 사진 속에서 뭔가가 따뜻한 온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은 레트로적 감성도 묻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AI 그 기능보다도 그 지브리풍에 묻어나는 그 어떤 따뜻한 온기를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왜 불교에서도 한쪽이 극에 다다르면 또 다른 극에 대한 뭔가 요구가 욕망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스님? 글쎄요. 그 말씀도 좀 충분히 설득이 있는 얘기 같고, 저는 좀 다른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지금 이런 프로를 하면서 AI에 대해서 다 말씀들을 하고 가장 큰 화두가 된 건 분명 하나, AI가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고 깊이 있는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일반 대중들이나 이분들은 그냥 AI를 한 업계의 한 분야의 어떤 그런 변화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저는 앞으로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AI 윤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접근들, 본격적인 논의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에는 아직도 동기가 안 생기는 건가 아닌가. 그러면 온도차가 분명히 있다. 큰 온도차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확인하는 게 저는 지브리 열풍이었다고 봐요. 이게 왜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다들 지브리 열풍 열광하니까 자신들의 사진을 이제 챗GPT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머 내 사진이 그러면 내 정보가 노출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없애지? 이런 제가 댓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미 많이 그렇죠. 노출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고요. 제가 보기에 오픈 AI는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정제도 하고 뭐 일부는 수작업을 통해서도 많은 정제를 하고 있고. 근데 또 늘 AI는 데이터 헝그리 하거든요. 사람들을 이해해야지 또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상에서 뭐 AI라는 용어를 너무나 자주 남발하는데 자주 사용하는데 막상 AI가 뭐야? 슈퍼컴퓨터랑 어떻게 달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줄 아시는 분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정확히 이 AI라는 것이 무엇인지 슈퍼컴퓨터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슈퍼컴은 되게 복잡한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는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사람같이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걸 저희는 이제 저희 공학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님께서 정리하시는 AI는 무엇인가요? 종교적인 윤리적 어떤 철학적 접근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물론 이제 AI 자체가 일단 인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주체가 돼서 만들기도 했지만 또 인간의 두뇌를 모사하려고 했었던 시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투사된 하나의 어떤 거울이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이성이란 무엇인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들을 그냥 있는 대로 교과서에서 그대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왔다면 비로소 AI가 등장함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개념들, 이해들, 이론들이 다시 한번 이제 리셋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되어지면서 다시 재정립되고 그러니까 불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불성이라는 문제들, 아니면 우리 인간이라는 문제, 수행이라는 문제, 심지어 깨달음이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한번 재고되어지는, 다시 한번 이제 리라이팅이 되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제 AI의 순기능적인 측면. 그래서 어쨌든 AI는 거울이다, 인간의 거울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왜 AI를 만들었을까요? 왜? 이 AI는 사실 수학적인 거, 그 다음에 인지과학에 대한 거, 그리고 언어학 등등의 여러 가지 학문들이 같이 종합되어 있는, 수학에서 컴퓨터로 뭐 진화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초기 컴퓨터는 계산기거든요. 계산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계산보다는 뭔가 똑똑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의사 같은 모델이 있다면은 똑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는 뭐 진단하는 거, 그러니까 기기가 고장났을 때 진단하는 게 똑똑해 보여요. 진단하는 걸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진화를 보면 다양한 게 이렇게 좀 사람들이 똑똑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AI가 진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학습을 하면서 점점 네. 똑똑해지듯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그냥 AI가 생성된 거다. 그렇죠?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불교에서는 아주 뭐 좀 허무할 정도로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화엄경에 보면 그 야마천군 개찬품이라는 그 부분이 나와요. 마음은 화가 같아서 온 따라 갖가지 것을 그려내나니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 없구나,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만들어낸다. 이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마음이 있는 한은 AI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다 만들어내게 돼 있는 건데, 그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화가처럼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추상화. 있는 것만 그려내는 게 아니라 없는 것조차도 떠올리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우리 마음 속에서는 그려내면서 만들어내듯이 AI 또한 없는 거였잖아요. 지금 1950년 다트무트 회의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까지는 아마 사람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천재들의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이야기였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실체화된, 돈을 주면서 그걸 이용하고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불과 100년도 안 돼서. 결국 마음이다.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다. 마음이 화가처럼 이 행세하는 이 마음에서 그려낸 거기 때문에 왜라는 것보다도 그냥 마음에서 비롯돼서 나온 거다. 그러면 그 마음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AI 다음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이제 우리 선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왜 달을 가리키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AI가 뭐냐, 인간이 뭐냐를 묻는 시대가 아니고 AI와 우리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해답을 찾아야지 AI는 무엇인가, 그럼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 과거부터도 풀리지 않았던 질문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이제 공전을 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불교에서 연기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관계. 그러니까 AI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와 AI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건가, 관계성에 주목하는 그런 시선, 관점, 이게 더 중요할 거다. 그래서 그 AI와 나하고 어떤 의미인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그 AI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아까처럼 제가 뭐 상자의 느낌으로 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로해주는 카운셀러 해주는 상담원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건 각자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AI하고 인간의 경계는 분명히 없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구분점, 그걸 명확히 이렇게 얘기하기는 앞으로는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거기서 헤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 주목하다 보면
많은 대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관계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영양학 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음식과 나의 관계를 설정을 잘 해라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 AI와 나와의 관계 설정을 잘 하라 그 말씀이 그게 바로 너무 불교의 와닿았던 거예요. 연기법입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진리 같지만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연기법에 대해서. 근데 그걸 깊이 성찰해 보면 AI와 인간에 대한 관계에 대한 관계 이야기들도 설정. 알 것 같고 특히 요즘에 얘기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이제는 존재를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고 관계를 얘기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인간이고 이건 AI고 이건 기계고 이거는 사람. 유기체고 뭐 이것은 지능이고 이건 의식이고 뭐 불성이고 알고리즘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는 관점 속에서는 앞으로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AI 시대를 한 발자국도 우리는 포착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전에 했던 것들에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과정에서 불교가 굉장히 의미 있는 통찰들을 많이 던져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연기법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읽다 보면 불교의 경전들이라는 게 대부분 그 통찰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꼭 유식전통뿐만이 아니고.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미국에서 AI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 AI 선진국 미국에서 경험하신 그 연구 문화라던가 연구자들의 열정 어떠신지 조금만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겠어요? 진짜 뭐 컴퓨팅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거기에 끝없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 게 제가 보기엔 얘기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밥 먹으면서도 어떤 거에 대한 아이디어, 뭐 이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같이 협력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어떨 때는 피곤할 정도로 이제 좀 밥 먹으러 왔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그분들은 근데 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이제 이 몸에 되게 그러니까 일이 그냥 몸에 배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이 취미고 취미가 취미가 일이고 그런 것 무한 같아요. 루프를 그래서 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AI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현 추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학회를 가게 되면은 저희 한국에 있는 탑 티어, 그러니까 글로벌 최우수 학회들이죠. 가면은 우리 그 한국의 논문들이 꽤 많이 있다. 연구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는데 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지금이 뭐 답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한중일전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중일 요 3개국에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AI 발전 정도의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뭐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이 훨씬 우위인 거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왜인가요? 그 데이터 사실 중국에서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제약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쉽지 않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일단 규모도 이렇게 많지가 않죠. 중국의 숫자와 한국의 숫자는 굉장히 갭이 많은 현실인 거죠. 근데 그래서 중국 얘기는 저희가 좀 어렵지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갭이 결국은 우리한테 맞는 인공지능으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는 특히 로봇 쪽에서는 이제 로봇 산업 쪽이 꾸준히 연구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 덕분에 교수님들이 또 계속해서 연구를 해 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어디가 우위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럼 중국의 방대한 데이터, 일본의 꾸준함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저희가 잘하는 특화된 도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또 시작하면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빨리 하고 잘 적응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고 그거를 그리고 또 뭐 한 번 목표가 생기면은 또 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또 특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닐까 싶거든요. 정부에서도 보면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하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브리 열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챗GPT를 유료 구독을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 창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인공지능 산업이 발달하는 이유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그 수익 창출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련돼서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제 암암리에 저희가 쓰는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인터넷 상에서 하시는 것들에 이제 부가 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쿠팡도 쓰시고 뭐도 쓰시고 하잖아요. 네이버도 쓰시고 거기에 이제 뭐 일부 개발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요즘에 나오는 전자기기들 그 가격에는 사실은 인공지능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 인력도 들어가고 개발비도 들어가고 클라우드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묻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차도 마찬가지. 차 가격의 일부는 이제 앞으로 차는 거의 다 이제 이전에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다 변할 거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개발 비용들이 이 차 가격에 다 묻어 있는 거죠.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소프트웨어를 쓰듯이 모든 개발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짜듯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형태로 모든 산업이 변화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실하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쌓아야 되는 거고, 인공지능 특성상 이거는 위너가 모든 걸 가져가는 이런 산업의 특성을 또 갖고 있긴 해요. 파일을 나누는 나누는 가는 게 구조가 아니라 이제 제일 좋은 모델을 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쓰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그냥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어떤 기술은 되게 확보를, 그러니까 특화된 기술 같은 거를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절실하게 이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게 될까요? 근데 또 개발자들이 더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모든 질문이 새로 된다. 질문부터 다시 재설정돼야 그렇죠. 된다.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종교적 갈등의 문제, 철학의 윤리적 갈등의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칼을 쓰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걸 단순히 도구적 시선으로 보는 시각도 아마 넘어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 AI도 업을 지을 수 있을까요?